오늘 이야기는 낯설고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남미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라는 항구 도시. 이 도시의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남미 대륙의 오른쪽 아래,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우루과이가 있고, 이 몬테비데오는 이 우루과이 국토 남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사실 이 항구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원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남대서양이나 포클랜드 해역 근처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업을 하던 원양 어선들이 여기에서 배에 필요한 기름도 채우고 또 고장난 부품도 수리하고 선원들 먹을 식량도 보급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러야만 하는 그런 핵심 거점 항구였어요. 물론 이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선원들에게 이곳은 그냥 단순한 기항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수주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방이 꽉 막힌 바다, 그 망망대해 위에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외롭기도 할 거고 또 파도가 거셀 때는 공포를 느끼기도 할 거고요. 그런 선원들에게 이 몬테비데오 항구는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육지의 오아시스이자 유일한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항구 주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친 선원들을 상대로 하는 술집이며 식당, 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숙소들이 자연스럽게 다닥다닥 모여들면서 이 독특한 항구 골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많은 식당들 사이에 멀리 대한민국에서 온 원양어선 선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자그마한 한인 식당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원들이 이 머나먼 남미 한복판에서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정겨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2000년 11월의 어느 날 밤, 이 정겹고 따뜻했던 한인 식당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명과 시뻘건 핏물, 그리고 잔인한 총성이 난무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단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도대체 그날 밤, 그 외딴 남미의 한인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오늘은 우루과이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 잔혹한 타임라인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 몬테비데오 항구 주변에서 한인 식당을 차려 운영하던 50대 남성 하씨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하씨는 이 낯선 남미 땅에서 1992년 4월부터 무려 8년 동안 이 한인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수완이 좋은 인물이었는데요. 항구에 들어오는 한국인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고향 음식을 팔고 술도 팔면서 제법 돈을 쏠쏠하게 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하씨가 돈을 벌던 방법은 단순히 음식 장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원양어선을 타던 선원들은 장기간 조업을 마치고 나면 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씨는 이 선원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환전을 대행해 주기도 했거든요. 은행보다 조금 더 쳐주거나 좀 빠르게 정산을 해주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챙겼던 겁니다. 게다가 출항을 앞두고 배에 오르는 선원들에게 출항 직전까지 술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도 했어요. 교민사회 내부에서는 하씨의 이런 공격적이고 가끔은 불법적인 그런 영업 방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당장 타국 땅에서 의지할 곳 없던 한국 선원들에게 이 하씨의 식당은 어쨌든 특별한 아지트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2000년 7월 6일 이 평화롭던 항구에 부산 선적의 원양 채납기 어업선 한 대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포클랜드 근해에서 거센 파도를 헤치며 오징어 조업을 무사히 마치고 노후화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 몬테비데오 항에 입항한 배였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배 전체 식사를 책임지던 조리장, 즉 주방장인 남성 A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동안 육지에서 대기하게 된 이 A씨는 항구 근처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현지 교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구 근처에 있었던 하씨의 식당을 자주 찾게 됩니다. A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식당 주인 하씨와도 금세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였겠지만 이 두 사람은 곧 서로를 형,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됩니다. A씨가 배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씨의 식당이 바쁠 때는 이 A씨가 주방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둘은 제법 친분을 쌓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11월이 됐습니다. 2000년 11월 27일 오후 3시경 이 한인식당 주인 하씨가 직접 배로 찾아가서 A씨한테 오늘 저녁에 우리 식당 주방일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날 오후 6시 하씨의 식당으로 향합니다. 몬테비데오 항구의 밤 공기가 으스스해질 무렵 하씨의 한인식당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각 식당의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섭니다. 그들을 확인하는 순간 카운터에 서 있던 식당 주인 하씨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데요.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식당에 들어온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한 사람, B씨 때문이었어요. 이 48세의 B씨는 당시 몬테비데오 한인 교민회장이자 선박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씨하고 식당 주인 하씨 사이에 뭔가 좀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하씨가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도 해주고 또 출항을 바로 앞둔 선원들한테도 술을 판다고 했었잖아요. 선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B씨 입장에서는 이 하씨의 영업 방식이 곱게 보이질 않았어요. 특히나 내일 당장 거친 바다로 출항해야 되는 선원들한테 밤 늦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판매하는 하씨의 식당은 선사 입장에서 엄청난 골칫거리이자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B씨는 하씨를 볼 때마다 아니 곧 배가 출항해야 되는데 왜 선원들한테 자꾸 술을 파느냐, 배 위에서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제지해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술을 먹는 선원들을 잡돌이를 해야지 왜 이 술을 파는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하는가, 그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하씨가 막 선원들을 잡아서 붙잡아 놓고 묶어놓고 술을 강제로 먹이고 그랬던 게 아닐 테니까요. 아무튼 B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식당 주인 하씨 탓을 했던 거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하씨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장사에 간섭하는 B씨가 또 꼴보기 싫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거리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의 골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게 패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역시 이들은 서로 또 부딪히는데요. 두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남의 장사판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이냐, 아니 그럼 내가 틀린 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두 사람의 말다툼은 순식간에 거친 욕설로 바뀌었고, 이내 멱살을 잡고 주먹을 주고받는 격렬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B씨가 아까 혼자 식당에 온 게 아니었잖아요. 함께 온 선사 직원들이랑 선원 일행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책임자인 B씨가 하씨와 싸우는 모습을 본 일행들은 순식간에 하씨에게 달겨들었어요. 그때부터 식당 안은 난장판이 됩니다. 일행들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말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다 같이 하씨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당 주인 하씨는 B씨와 그의 일행들에 둘러싸여 식당 안에서 바닥을 구르며 일방적인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싸움은 식당 밖 길거리까지 이어졌죠. 하씨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겨진 채 여러 명의 발길질과 주먹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어요. 얼마 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겨져 나간 채로 하씨는 겨우겨우 그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B씨 일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씨. 얼굴은 엉망진창이 됐고 자존심은 밑바닥까지 짓밟혔어요. 어디 길을 가다가 붙잡힌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운영하는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한 거니까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 하씨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하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식당 앞 길가에 주차해뒀던 자기 차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차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고 운전석 쪽 보관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쇠붙이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실탄 4발이 장전돼 있는 프랑스제 권총이었습니다. 이전에 인근 지역에서 끔찍한 강도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타국 땅에서 내 몸과 재산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호신용으로 구해 가지고 있었던 총이었죠. 그렇게 사리에 불타올라 조준할 준비를 마친 하씨는 핏빛 서린 눈을 하고 다시 자신의 식당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식당 밖에서는 싸움이 대충 마무리되자 B씨 일행들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뚫고 식당 쪽으로 맹렬하게 걸어오는 하씨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이 들려져 있었죠. 이 모습을 본 A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 A씨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선박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인물이고 오늘 하씨 식당의 주방 일을 도와주러 왔었던 인물입니다. A씨는 하씨의 모습을 보고 이대로 두면 오늘 밤에 진짜 사달이 나겠구나. 끔찍한 대량 살인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A씨는 앞뒤 재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씨를 향해서 온몸을 던져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았던 하씨의 상체를 자기 양팔로 이렇게 꽉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죠.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버린 하씨의 귀에는 이 A씨의 말이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막아서는 A씨가 방해물로 느껴지면서 극도로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씨는 그대로 거칠게 몸을 뒤틀며 A씨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비켜 이 새끼야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렇게 B씨 일당을 향해 총을 쏘려는 하씨와 그런 하씨를 막으려는 A씨 사이에 밀치고 당기는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 순간 탕!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폭음이 이 고요한 밤 공기를 사정없이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하씨의 손에 들려있던 프랑스제 권총의 방아쇠가 당겨져서 격발되고 만 거였습니다. 하씨가 고의로 쏜 건지 아니면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쏴진 것인지는 이 순간에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하지만 확실한 건 수평 방향으로 발사된 총탄이 하씨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던 A씨의 왼쪽 복부를 그대로 관통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복부 동맥, 콩팥, 대정맥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자기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이 본인이 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났었더라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총을 내려놔야겠죠. 빨리 그 총 맞은 부위 상처도 지압하고 또 구급차도 불러야 될 거고요. 하지만 당시 하씨의 광기는 이미 그런 보통 사람의 상식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씨는 발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없이 그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다시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다음 목표물 B씨 일행들을 노려보는데요. 그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B씨 일행을 향해 남은 총알들을 잇따라 조준 사격하면서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탕탕탕! 연이어 터지는 총성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B씨와 일행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테이블 밑을 기어서 가까스로 식당 뒷문 등으로 도망쳤고 총탄을 피해서 급히 몸을 숨겼어요. 이 과정에서 B씨는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고요. 또 다른 일행은 왼쪽 겨드랑이에 총탄을 맞기도 했어요. 총에 있던 총알이 다 발사되고 나서야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이후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한 종업원이 떨리는 손으로 현지 경찰에 급히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루과이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죠. 치명상을 입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주방장 A씨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미 손상된 대형 혈관이 너무 많았고 출혈이 극심했어요. 결국 사건 다음 날인 11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A씨는 끝내 타국당의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싸움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저 크게 번질 싸움을 말리려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해를 당한 거죠. 자, 억울하게 죽은 A씨를 위해서라도 이 짓을 저지른 하씨가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할 텐데요.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끝을 맺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우루과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하씨는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서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시 여러 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 또 공포에 질려있는 그런 상태였다. 차에서 총을 꺼내온 건 단지 나를 때린 놈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A씨가 막 갑자기 중간에서 나를 껴안고 또 나는 그를 뿌리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로 총이 격발된 오발 사고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B씨 일행을 향해서 총을 쏜 것에 대해서도 나는 위협만 하려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총을 쐈을 뿐이다 라며 누군가를 진짜로 죽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철저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우루과이 현지 경찰과 검찰은 이 하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 하씨의 변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검 결과와 탄도학 감정이었습니다. 사망한 A씨의 몸을 뚫고 지나간 탄환의 궤적 등을 정밀 분석해 보니 탄두의 진행 방향이 모두 하늘이 아니고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씨가 권총을 하늘로 들고 위협 사격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권총을 똑바로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결국 우루과이 검찰은 하씨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2001년 우루과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우루과이 법원의 판사는 하씨의 범행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피고인 하씨를 해치려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움을 말리러 나선 무고한 피해자 A씨를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피해자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B씨 일행을 향해서도 탄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총을 난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하씨가 범행 직전 B씨 일행에게 심각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이성을 잃을 만큼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은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또 자신을 말리던 A씨에게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총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교민회장 B씨와 식당 종업원 등의 목격자 증언, 사망자의 부검 결과, 또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발사된 탄두의 탄도학 감정 결과까지 모두 종합해 하씨의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몇 년이 나왔을까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씨는 우루과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중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을 다 안 채우고 나온 거예요. 한편 비록 먼 타국 땅에서 생긴 사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총격 사망 사건인데 이걸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긴 했던 거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사망한 피해자 A씨가 소속돼 있던 한국 원양선사 측이 사건 직후에 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사기관 역시 하씨의 살인 혐의를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하씨를 잡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 씨가 지구 반대편 해외에 머물고 있으니까 국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기소할 방법이 없어서 기소 중지를 해둔 채로 무려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사건을 서류함 깊은 곳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잊혀지는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23년이 지난 2023년 9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2023년 9월의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화려한 옷차림의 수많은 여행객 사이로 나이가 들어 이제는 80대 노인이 된 하 씨가 캐리어를 끌고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바로 그 순간, 대기하고 있었던 인천공항 경찰대와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강력계 수사관들이 하 씨의 앞을 탁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철컥 수갑이 채워져서 체포됩니다. 하 씨는 앞서 어떠한 통보나 낌새도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체포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이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추석 같은 명절에 한국을 10여 차례 넘게 방문했었다라며 왜 지금, 왜 갑자기, 그 어느 것도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죠. 하 씨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해외에 머물면서 수사망의 허점을 뚫고 명절 등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몰래 드나들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년도 더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을 하고 80대의 나이가 돼서 한국에 들어오다가 23년 만에 덜미가 잡힌 거였죠. 사건을 인계받은 대한민국 검찰은 23년 전의 수사 기록과 우루과이 법원의 판결문을 샅샅이 검토한 끝에 하 씨가 무고한 자국민을 살해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그를 살인죄로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하 씨의 살인사건 재판이 한국에서도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런 사건, 사고 이야기를 많이 접해본 분들은 이중처벌금지 조항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재판 다 받고 교도소에서 형도 살고 출소를 한 거라며. 근데 어떻게 한국 법정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그 사람을 또 재판하고 또 처벌할 수가 있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아주 특별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형법 제7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죄를 지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사람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짓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 받은 형량이 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죠. 다만 이제 이럴 때는 이중으로 전체 형을 다 살게 하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한 기간은 빼준다라는 조건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루과이에서 감옥살이를 한 기간이 또 있으니까 한국 법원이 최종 선고하는 형기에서 그 기간만큼은 빼고 남은 기간만 한국 감옥에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하 씨가 저지른 살인이라는 죄에 비해서 우루과이에서 받은 처벌과 가석방은 너무 가벼웠다고 보고 한국 법정에 하 씨를 다시 세웠어요. 그렇게 하 씨에 대한 국내 1심 재판이 열리는데 세월을 뛰어넘어 열린 법정 공방은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우루과이 재판 때랑 똑같은 논리를 들고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기억하시죠? 오발사고다. 살인의 고의성 없었다. 과실치사다. 그러자 검찰 측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하 씨를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우선 하 씨가 강도 사건을 대비해서 호신용으로 구입했다는 권총. 그 권총의 살상력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총을 쏜 것도 단순한 오발이 아니고 사람을 정면으로 겨냥한 수평 방향의 사격이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범행 직후에 이 피해자 A씨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구호 조치도 없이 방치를 했고 또 원래 보복을 하려고 했었던 일행들을 향해서 남은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빠바바박 난사를 했다. 이게 어떻게 실수냐?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증거다. 이렇게요. 지금 1심이거든요. 일단 1심의 재판 결과를 들어보시면
살인은 꼭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라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던 걸로 보이진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당 기간 형이 집행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 결과 2025년 3월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는데요. 우루과이에서 하 씨에게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이번 형에서 차감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9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년을 사느냐? 아닙니다. 아직 얘기가 더 남아 있어요. 하 씨 측은 형이 과하다 이러면서 항소를 제기하는데요. 항소심 법정으로 올라간 하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번에는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사실 1심 재판부가 하 씨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범행 후에 23년이 지나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 A 씨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벼랑 끝에 몰린 하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머나먼 고향에 살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유족들과 극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했고 유족들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유족들은 오랜 고심 끝에 대한민국 재판부를 향해 하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결국 2025년 8월 부산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절반이나 감경해줬어요.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복역한 기간을 더 확대해서 4년 인정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6년형에서 4년을 빼고 2년만 교도소에서 더 살면 되는 거죠. 젊은 시절 한순간에 타오른 분노와 자존심을 참지 못해서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본인 범죄자 될까봐 온몸으로 싸움을 말려주던 A씨에게 잔인한 총탄을 쏴버렸던 하씨. 이게 작년에 난 판결이니까 이제 1년 정도만 더 살면 사회로 나오게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머나먼 우루과이 한인 선원 총격 살인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이 있던 날 밤에 A씨가 왜 하씨의 식당에 있었냐. 이게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씨의 식당 일 도와주러 간 거다. 요게 팩트인데 근데 또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B씨 일행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러 왔다. A씨도 이제 선원이고 B씨도 선박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서로 같이 아는 사이여서 같은 무리로 술을 마시러 이 식당에 온 거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팩트를 참고했는데 그럼 기사는 왜 이렇게 난 거야? 기사를 뇌피셜로 쓰는 것도 아닐 테고 가끔 말도 안 되는 팩트의 기사가 실릴 때도 있고 또 이 기사랑 저 기사랑 외국 기사랑 팩트가 다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팩트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다 다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루과이 법원에서 하씨에 대한 판결 낼 때 하씨가 이제 B씨 일행한테 심각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이성을 잃을 만큼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은 정상 참작을 해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을 심신상실? 심신미약인가? 그렇게 처리해주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 그럼 이렇게 따지면 다 핑계가 있게요. 뭐 제가 저를 열받게 해서요. 제가 저를 때려서 제가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 말이 되게? 좀은 약간 이런 게 정상 참작이 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 우루과이든 대한민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판사들은 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어련히 알아서 법에 따라 결론을 내신 거겠지 싶으면서도 보통 사람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씩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사망한 A씨 부산선적 소속 선원이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고양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애기 잘 자. 눈 너무 무섭게 뜬다. 애기 잘 자.